지금 한국군의 선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전과 홍수로 식량 위기에 처한 남수단.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던 순간 한국군은 총 대신 농사를 택했습니다. 유엔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중국과 일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식량 생산량 500kg에서 5톤, 단 1년 만에 1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홍수를 재난이 아니라 조건으로 바꾼 발상의 전환. 그 선택은 성과를 넘어 한 나라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 파병군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던 곳에서 한국군은 왜 다른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발상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된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브리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총성이 들렸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언미스 합동 브리핑에 모인 각국 대표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총성은 일상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은 긴장보다는 피로가 감돌았어요. 발칸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 아프리카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파병 부대들을 관찰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슈타인입니다. 국제기구 분쟁지역 실태조사관이라는 직함이 붙어있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은 간단했죠. 각국이 어떤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고 실제로는 무엇을 챙기는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병은 국익의 계산이에요. 이건 냉소가 아니라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지도 앞에서 언미스 조정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남수단 전역에 흩어진 각국 파병 부대의 위치와 임무가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평소처럼 기록을 시작했죠. 중국 부대부터였습니다. 지도 위 붉은 마커가 남수단 북동부 석유지대를 따라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중국 공병대는 유전 지역과 수도 주바를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을 집중적으로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조정관은 이를 인프라 지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다르게 적었어요. 자국 자산 보호. 중국은 남수단 석유 개발권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원유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도로가 끊기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들의 선택은 명확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자위대였어요. 파란색 마커는 수도 주바 인근의 안전한 구역에만 몰려 있었습니다. 주로 도로 정비와 기지 지원 업무였죠. 조정관은 일본의 안정적인 기여를 언급했지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병력을 분쟁 지역 가까이 보내지 않았어요. 헌법상 제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자국민 사상자가 발생하면 여론이 들끓을 테니까요. 안전 제일. 이것도 교과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간단히 정리했어요. 중국은 자산을, 일본은 안전을 선택했다고요. 파병의 목적은 명분과 다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그저 현실이었죠. 국가는 이익을 계산하고 군대는 그 계산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걸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정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지도의 한쪽 구석, 보르 지역에 녹색 마커가 하나 찍혔습니다. 한국군 한빛부대였죠. 저는 무심코 그 위치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르는 전략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석유도 없었고 주요 도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홍수 상습 지역으로 악명 높은 평야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은 매년 우기마다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죠. 인프라는 전무했고 도로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한국군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국 부대의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죠. 조정관은 자료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도로와 교량 복구, 그리고 민간 지원 활동이라고요. 하지만 그 설명은 너무 애매했습니다. 민간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식량 배급인가요? 의료 지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인가요? 조정관도 정확한 세부 사항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냥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만 했어요. 저는 노트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른 대표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다음 회의 준비를 했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그 녹색 마커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중국의 붉은 마커들은 석유 시설을 따라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투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일본의 파란 마커들은 안전지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병력 안전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녹색 마커는요? 저는 노트를 다시 폈습니다. 보르. 홍수 상습 평야. 전략적 가치 없음. 자원 없음. 안전하지도 않음.
왜 저기지?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보르 방향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비가 곧 올 것 같았어요. 남수단의 우기는 무자비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몇 주고 계속됐고 낮은 지대는 모조리 물에 잠겼어요. 오모르는 특히 심했죠. 저는 펜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오모르에 숨겨진 자원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 거점으로 쓸만한 지형적 이점이라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모르는 그냥 가난한 평야였어요. 홍수가 반복되는 땅이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그 의문을 곱씹었습니다. 20년간 파병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나라는 명분 뒤에 실익을 숨겼습니다. 자원, 안보, 정치적 영향력. 계산법은 달라도 범주는 같았죠.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남수단. 중국은 자산을, 일본은 안전을 택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택한 걸까?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배치 하나만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위치 선택. 그게 전부였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요. 한국군이 보르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르도 지금쯤 비를 맞고 있겠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왜 저기지? 전략적 이득이 없는 곳인데. 브리핑실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지도 위의 마커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녹색. 각자의 선택이 거기 있었습니다. 파병은 국익의 계산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나라가 계산을 다르게 한다면요? 이익을 다르게 정의한다면요?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 그 선택의 의미를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같은 회의실에서 후속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창밖은 여전히 흐렸어요. 저는 어제의 의문을 안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한국군이 보르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미스 조정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잡무사항들을 빠르게 읽어내려갔어요. 식수 공급 차량 운행 일정, 의료진 순환 근무표, 통신망 점검 계획.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조정관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군 한빛부대가 보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요. 그 한 문장은 마치 회의록 맨 끝에 붙은 각주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조정관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냥 보고 사항 하나를 처리하는 정도였죠.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영국 대표도 어깨를 들썩였죠. 독일 대표는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농사요? 군대가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 문장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농사를 가르친다. 보르 지역에서. 조정관은 이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복도에 모인 각국 대표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한국군이 농사를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프랑스 대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현지 주민들과 친목 도모 차원일 거라고요. 공병대가 할 일 없을 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좀 더 냉소적이었어요. 보르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보다고 했습니다. 홍수로 해마다 농지가 쓸려가는 곳인데 거기서 농사라니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마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에 올릴 용도겠죠. 실제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했어요. 농사. 보르에서. 한국군이. 왜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어제 본 지도를 다시 떠올렸어요. 중국의 붉은 마커들은 석유시설을 따라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파란 마커들은 수도 주바 인근 안전지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그리고 한국의 녹색 마커는 홀로 보르 평야 한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세 페이지 맨 위에 날짜를 적고 오늘들은 그 한 문장을 받아 적었어요. 한국군, 보르 지역, 주민들에게 농사교육. 그 아래 물음표 하나를 크게 그렸습니다. 중국은 자산을 택했습니다. 석유가 흐르는 길을 확보하는 것. 명확했어요. 일본은 안전을 택했습니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도 이해가 됐죠. 그런데 한국은요? 농사요? 모르는 전략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석유도 없었고 주요 도시도 아니었고 교통 요충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홍수 상습 지역으로 악명 높았죠. 그런 곳에서 농사를 가르친다니요. 저는 펜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요? 모르에 숨겨진 자원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 거점으로 쓸만한 지형적 이점이라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그냥 가난한 평야였어요. 홍수가 반복되는 땅이었죠.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곧 올 것 같았어요. 남수단의 우기는 무자비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몇 주고 계속됐고 낮은 지대는 모조리 물에 잠겼어요. 모르는 특히 심했죠. 그런 곳에서 농사라니요. 저는 노트에 몇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사항. 첫째, 한국군이 정말 농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둘째, 가르친다면 어떤 농사인가? 셋째, 왜 하필 보르인가? 넷째, 이게 군사작전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군대가 농사를 가르친다니 웃기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저는 각국의 파병을 관찰해왔어요. 모든 나라가 명분 뒤에 실익을 숨겼죠. 자원, 안보, 정치적 영향력. 계산법은 달라도 범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은 남수단. 중국은 자산을, 일본은 안전을 택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농사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조정관이 흘린 한 문장뿐이었어요. 보고가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성공했다는 말도 없었고 실패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 방향이었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군인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나요? 주민들과 함께 씨를 뿌리고 있나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군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군대는 도로를 닦고 교량을 짓고 경계를 서고 순찰을 돌았어요. 농사를 가르치는 군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 직원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서니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우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농사일까요? 군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정치적 제스처인가요? 홍보용인가요? 하지만 그 어떤 설명도 석연치 않았어요. 홍보라면 굳이 보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접근 좋은 곳이 많았으니까요. 정치적 제스처라면 더 가시적인 사업이 나았을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소문인가 사실인가? 아직 성공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소문 하나만 있었어요. 한국군이 보르에서 농사를 가르친다는 것.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르도 지금쯤 비를 맞고 있겠죠. 홍수가 시작될 거예요. 그 물속에서 농사라니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이건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소문으로 끝낼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20년간 봐온 파병의 논리가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왜 하필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답은 보르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맨 끝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다만 다른 선택만 존재한다. 아직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사흘 뒤 저는 보르행 엄미스 차량에 올랐습니다. 브리핑 이후 준비를 마치는데 이틀이 걸렸고 출발 허가를 받는데 하루가 더 걸렸어요. 남수단에선 모든 게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차가 주발을 벗어나자마자 포장도로가 끝났어요. 흘길이 시작됐고 30분쯤 달렸을 때 차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바퀴가 헛돌며 흙탕물을 사방으로 튀겼어요. 운전사가 악셀을 밟았지만 차는 더 깊이 가라앉을 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르까지는 아직 10km나 남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오려던 곳이었습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없는 땅. 비가 그친 지 이틀째였어요. 하지만 보르로 가는 길은 여전히 무릉덩이 투성이었습니다. 엄미스 차량 지원을 받았지만 이 길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장화를 신었어요. 운전사와 함께 차를 밀어야 했습니다.
30분을 허비한 끝에 겨우 차를 빼냈어요. 저는 진흙으로 범벅이 된 바지를 털며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사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죠.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를 일이라는 듯이요. 차창 밖으로 평야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초원 같았어요. 풀이 무성하고 하늘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인상은 무너졌죠. 홍수가 쓸고 간 자리엔 쓰레기가 나무에 걸려 있었고 썩은 나무 뿌리가 진흙 속에서 드러나 있었어요. 모르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라기보단 판잣집 몇 채가 모여있는 정도였어요. 지붕은 양철이나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진흙과 나무 조각으로 엉성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흙탕물 웅덩이에서 뭔가를 건지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물고기였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물고기를요. 차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내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드문 모양이었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어른들은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간단한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쳐다만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한국군 한빛 부대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손으로 마을 너머를 가리켰죠. 그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농경지로 보이는 곳은 전부 물에 잠겨 있거나 진흙투성이었어요. 어떤 곳은 풀만 무성했고 어떤 곳은 아예 황무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빛부대 천막이 보였습니다. 유엔 깃발과 함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천막 옆에는 트럭 몇 대와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군인 몇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막으로 다가갔어요. 한 병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이클 슈타인이라고 소개했죠. 엄미스 실태조사관이라고요. 병사는 잠시 기다리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죠. 당신은 누구냐고요. 저는 다시 소개했습니다. 엄미스에서 왔다고, 이 지역 실태를 조사하러 왔다고요. 남자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곤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했어요. 다니엘 아콧이라고, 이 마을의 농민 대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가 가능한지요? 다니엘은 허공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 눈에 뭐가 보이냐고요? 물과 진흙뿐 아니냐고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긴 20년 전엔 옥수수가 자랐다고요. 하지만 홍수가 해마다 심해지면서 이젠 아무것도 못 키운다고 했어요. 씨를 뿌려도 물에 떠내려가고 싹이 나도 또 다음 비에 잠긴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요? 다니엘은 마을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유엔에서 주는 옥수수 가루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급받는 그걸로 연명한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아이들은 늘 배고프다고 했죠. 저는 노트에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한국군이 농사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다니엘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늘 여길 기회의 땅이라 한다고요. 비가 많으니 물 걱정은 없고 땅이 넓으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많은 게 아니라 홍수가 모든 걸 삼킨다고요. 땅이 넓은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당신도 사진 몇 장 찍고 갈 거 아니냐고요.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지는 뻔하다고요. 이 지역은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손을 내저으며 돌아섰어요. 20년 동안 그런 말만 들었다고 이젠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려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군은 뭘 하고 있나요? 다니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곤 말했습니다. 벼를 심으려 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될 리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유엔 전문가들도 이미 몇 년 전에 왔었다고요. 조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갔다고요. 결론은 불가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착하다고 열심히 한다고요. 하지만 자연은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죽었다고요. 저는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희망은 사치다.
다니엘이 떠난 뒤 저는 혼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 아이들이 여전히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쇳뼈를 깎아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도구였을 거예요. 살기 위한 최소한의 연장을요. 천막에서 병사가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곧 오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어요. 노트를 펼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의 말이 맞을 거예요. 이곳은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홍수가 반복되고 토양은 황폐하고 주민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왜 벼를 심으려는 걸까요? 희망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에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선 비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죠. 다니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땅은 이미 죽었다. 하지만 한빛 부대는 그 죽은 땅에 벼를 심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친 짓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인가. 곧 알게 되겠죠. 10분쯤 지났을 때 천막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보다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박준호 중령이라고 소개했어요. 한빛부대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지휘관이 아니란 뜻이었죠. 그는 제게 천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천막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엔 간이 침대와 책상이, 다른 쪽엔 지도와 서류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중령은 의자를 권하며 물을 한 병 건넸어요. 저는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어요. 엄미스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무엇을 조사하러 왔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빛부대가 보르에서 농사를 가르친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고요. 박준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어요. 벼농사를 시작하려 한다고요. 저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벼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UN 식량농업기구 로고가 찍힌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표지를 봤죠. 2022년 보르 지역 농업 적합성 평가 보고서. 박준호 중령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곤 한 대목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토양 산도 문제, 배수 불량, 벼농사 부적합. 결론은 명확했어요.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들어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벼를 하려는 거냐고 물었죠. 박준호 중령은 책상 위에 다른 자료들을 펼쳤어요. 미얀마 수몰 지역 농법 연구자료, 남수단 토양 샘플 분석표, 강우 패턴 비교 그래프. 제 눈에 익숙한 학술 자료들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UN 전문가들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일반적인 농법으론 농사가 불가능하다고요. 토양은 산성이고 물은 통제할 수 없고 인프라는 전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놓쳤다고요. 저는 펜을 들고 기다렸어요. 무엇을 놓쳤냐고요. 박준호 중령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진흙투성이 평야가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이라고요. 모두가 물을 문제로 봤다고 했어요. 홍수가 반복되니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문제니까요. 하지만 박준호 중령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물을 없애려다 계속 실패했다고 했어요. 배수로를 파도 다음 홍수에 무너지고 둑을 쌓아도 범람하고 수로를 만들어도 막혔다고요. 30년 동안 똑같은 실패가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료 하나를 제 앞에 밀었어요. 미얀마 이라와디 삼각주 농법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훑어봤어요. 홍수 지역에서의 벼농사 성공 사례였죠. 박준호 중령이 말했습니다. 물을 없앨 수 없다면 물을 쓰는 작물을 해야 한다고요. 벼는 물이 필요한 작물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벼는 통제된 관계가 필요하다고요. 홍수처럼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 빠지는 환경에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박준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품종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내수성 벼 품종 목록이었습니다. 물에 잠겨도 2주까지 견딜 수 있는 품종들이었죠. 동남아시아에서 개발된 것들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저는 물었습니다. 토양산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박준호 중령이 대답했어요. 석회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즌은 토양 개량에 집중할 거라고요. 수확량보다 토양이 변하는지 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배수 문제는요? 그가 말했습니다. 배수를 포기한다고요. 대신 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획을 만든다고 했어요.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관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글을 봤어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UN 전문가들도 이런 걸 검토했을 텐데 왜 불가 판정을 내렸을까요? 박준호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전문가들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고요. 홍수를 완전히 막고 토양을 완전히 바꾸고 인프라를 완전히 갖추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해결책을 찾는다고요. 홍수를 막는 게 아니라 홍수와 함께 농사 짓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토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토양에 맞는 작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홍수와 함께 농사를 짓는다. 물을 재난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는 거였어요. 박준호 중령이 창밖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저 평야를 보라고 했어요. 1년에 6개월은 물에 잠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6개월을 벼농사 기간으로 쓰면 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요? 그가 대답했어요. 건기작물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옥수수나 콩 같은 거라고요. 1년에 2번 수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론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까 만난 다니엘은 완전히 회의적이던데요. 박준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20년 동안 실패만 봐왔으니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한다고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확신이 있느냐고요. 박준호 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본다고요. 그리고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확신 없음. 하지만 가능성 있음. 시도 중. 박준호 중령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미얀마 논 사진이었습니다. 물에 반쯤 잠긴 논에서 벼가 자라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얀마도 홍수 지역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선 수천 년간 벼농사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미얀마와 남수단은 다르다고요.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무엇보다 농업 전통이 다르다고 했어요. 박준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조건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고요. 물이 많은 곳에선 물을 쓰는 작물을 키운다는 원리라고 했어요. 그게 자연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글을 봤어요. 이 사람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농업 실험이었어요. 성공 확률은 알 수 없고 실패하면 자원 낭비고 성공해도 지속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이건 적어도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30년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할 계획이냐고요. 박준호 중령이 대답했어요.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벽실을 확보했고 구획 설계를 마쳤고 주민 몇 명과 협의를 시작했다고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질문을 적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박준호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고요. 천막 밖에서 병사 한 명이 불렀습니다. 중령님, 주민들이 왔다고요. 박준호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다니엘을 포함한 주민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왔다는 건 적어도 관심은 있다는 뜻이었죠. 박준호 중령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그가 뭐라고 설명하는 게 보였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홍수를 재난이 아니라 조건으로 본다. 물을 없앨 수 없으면 물을 쓴다.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하지만 발상만으론 벼가 자라지 않습니다. 현실이 답해줄 거예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박준호 중령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노트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수라서 벼다.
이론상 가능. 현실은 미지수. 하늘에 다시 먹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주바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호 중령과의 대화는 흥미로웠지만 아직 실제 결과는 없었으니까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저는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몇 주 뒤에 다시 와봐야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바에서 다른 지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박준호 중령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벽시 준비가 끝났으니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회의 반으로 다시 그 지늘길을 향했습니다. 모루에 도착했을 때 천막 앞은 난리였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한 병사가 대답했어요. 벽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발화가 안 된다고요. 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열기가 확 쏟아졌어요. 고온다습한 공기였죠. 박준호 중령이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채 벽시 자루를 뒤집고 있었어요. 자루를 열어보니 벽시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싹이 나야 할 시점인데 아무 변화가 없었죠. 중령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온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곳 기온이 너무 높아서 벽시가 휴면 상태로 들어갔다고요. 발화 적정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인데 창고 안은 40도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박준호 중령은 밖으로 나가며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아이스박스를 모두 가져오라고, 얼음팩도 최대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병사들이 아이스박스 6개를 가져왔어요. 기지에서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중령은 벽시를 조심스럽게 아이스박스에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얼음팩을 사이사이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군대가 벽시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지키고 있다니. 이게 파병부대가 할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박준호 중령은 당직조를 짰어요. 2시간마다 교대로 아이스박스 온도를 확인하고 얼음팩을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막에서 잠을 청했지만 밤새 병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벽시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싹이 나온 거예요. 박준호 중령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병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날 오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트랙터가 평야로 나갔어요. 논을 만들 구획을 표시하고 땅을 고르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지켜봤죠. 트랙터가 10m쯤 갔을 때 멈춰 섰습니다. 바퀴가 지늘게 빠진 거예요.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지만 트랙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았죠. 박준호 중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곤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하자고요. 병사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들이 장화를 신고 진흙 속으로 들어갔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20명쯤 되는 군인들이 일렬로 서서 땅을 고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어요. 구경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이 늘었습니다. 다니엘도 와 있었어요. 박준호 중령이 다니엘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다니엘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될 거라고,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청년 한 명이 진흙 속으로 들어갔어요. 군인들 옆에 서서 삽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 둘도 따라 들어갔죠. 다니엘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말리진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작은 구획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가로 세로 20m쯤 되는 논이었어요. 군인들과 청년들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근처 수로에서 물을 퍼날랐죠. 다음 날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준호 중령이 먼저 시범을 보였어요. 허리를 숙이고 물이 찬 논에 들어갔습니다. 벽시에서 자란 어린 모를 조심스럽게 심었죠. 병사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모를 너무 깊이 심거나 간격을 잘못 잡았습니다. 중령이 하나하나 고쳐줬어요. 어제 온 청년들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5명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군복 입은 병사들과 헐벗은 청년들이 같은 논에서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모를 심고 있었어요. 누가 군인이고 누가 주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물에서 나와 쉬었어요. 청년들도 함께 앉았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한 밥을 나눠 먹었죠. 저도 한 그릇 받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논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논둑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사 한 명이 황급히 다가가 부축했어요. 위험하다고 나오시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하나 집어들더니 논에 심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박준호 중령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40년 전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심해지기 전이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20명 가까운 주민들이 논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결국 들어왔어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를 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천막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군대가 농사를 짓는다? 주민들이 함께한다? 할머니가 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주바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논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가 자라고 있었어요. 키가 무릎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제게 말했어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라는 것과 수확하는 건 다르다고요. 홍수가 다시 오면 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관심은 있었어요. 2달 뒤 박준호 중령이 또 연락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됐다고요. 저는 3번째로 보루를 찾았습니다. 논은 황금빛이었어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머니도요.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낫으로 베는 전통 방식이었어요. 병사들과 주민들이 함께 벼를 베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됐죠. 마침내 탈곡이 끝났습니다. 박준호 중령이 쌀을 자루에 담았어요. 저울에 올렸습니다. 500kg. 한 가족이 1년 먹기엔 부족한 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취사병이 그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루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이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다니엘이 첫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봤죠. 눈이 커졌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가루가 아니라 알갱이라고 했어요. 씹히는 맛이 살아있다고요. 평생 옥수수 가루만 먹었는데 이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한 숟가락씩 받았어요. 처음 먹는 쌀밥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상하다며 뱉었고 어떤 아이는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박준호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500kg이면 성공인가요?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확량으로 보면 실패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건 쌀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그럼 뭘 심은 거냐고요. 중령이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면 된다는 근거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던 땅에서 벼가 자랐고 쌀이 나왔다고요. 그게 이들에게 필요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 수확 500kg. 수치론 실패. 하지만 증명은 완료. 다니엘이 다가왔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냐고요. 박준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요. 제대로 배워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주민 참여 시작. 자립 의지 확인.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논에선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쌀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500kg. 숫자론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20년 만의 희망이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박준호 중령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첫 시도, 첫 확인. 가능성 입증.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박준호 중령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들뜬 기운이 느껴졌죠.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더 넓은 논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즉시 보루행 차량을 예약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광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한빛부대 천막과 군인들 뿐이었는데 이젠 마을 사람들이 평야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보고 재고 논의하고 있었죠. 다니엘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냉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도 해보겠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도라니 무슨 뜻이냐고요. 다니엘은 마을 쪽을 가리켰어요. 12가구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작은 구획씩 맡아서 벼농사를 해보겠다고요. 박준호 중령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첫논 옆으로 새로운 구획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처음에 5배쯤 됐어요. 중령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주민들이 주도한다고요. 부대는 지원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확산 시작.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 마을 청년들이 삽을 들고 평야로 나갔습니다. 군인 몇 명이 함께했지만 이번엔 주민이 더 많았어요. 할머니들은 논둑에 앉아 지켜봤고 아이들은 물을 날랐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저는 다니엘과 함께 논둑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이라고요. 20년 만에 이 땅에서 뭔가를 심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믿어지냐고요.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반신반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한다고요. 계속 옥수수 가루만 받아먹고 살 순 없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만신반의. 하지만 시도 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건 네모였고 어떤 건 길쭉했고 어떤 건 울퉁불퉁했어요. 하지만 모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논에 들어갔어요. 군인들은 옆에서 조언만 했습니다. 다니엘도 논에 있었죠. 허리를 숙이고 모를 씹는 그의 모습을 저는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해질 무렵 한 할아버지가 논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40년 전 마지막으로 모를 심었는데 손이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이 웃었어요. 그럼 가르쳐달라고 했죠. 저는 천막으로 돌아와 박준호 중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성공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홍수가 올 거라고요. 그걸 견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확산 완료. 하지만 최종 시험 대기 중. 그날 밤 저는 다시 주바로 돌아갔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때쯤이면 벼가 어느 정도 자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10일째 되던 날 박준호 중령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중령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비가 3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수위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차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모루로 가는 길이 일부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회로를 요청했고 6시간 걸릴 거라는 답을 들었죠. 출발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차는 진흙탕을 헤치며 천천히 나아갔어요. 창밖으론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야는 온통 물바다였죠. 모루에 도착했을 땐 오후였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짐을 들고 높은 곳으로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여자들이 소리 지르고 남자들이 뛰어다녔어요. 저는 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논이 없었습니다. 아니, 논은 있었지만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면 아래 어딘가에 있었겠죠. 논둑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넘쳐 흘러 경계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다니엘이 논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다니엘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막 믿었는데 라고요. 겨우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는 그냥 물만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절망이었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빼앗긴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했다고요. 이제 우린 시간만 낭비한 거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년에게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어요. 입을 다물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한빛 부대 쪽을 봤습니다. 천막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군인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천막 안에 박준호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수위 측정 자료, 강우량 그래프, 지형도. 책상 위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끝난 건가요? 중령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러곤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논이 전부 잠겼다고요. 뼈는 물속이고 둑은 무너졌다고요.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라고요. 그가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수위 변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비는 내일 그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흘 안에 물이 빠진다고요. 문제는 그동안 벼가 버틸 수 있느냐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버틸 수 있나요? 중령이 대답했어요. 모른다고요. 하지만 내수성 품종은 2주까지 견딘다고 했습니다. 지금 잠긴 지 사흘째니까 아직 시간은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다니엘과 주민들이 여전히 논둑에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다시 시작한다고요. 둑을 다시 쌓고 논을 다시 정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주민들이 따라올까요? 중령은 침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막에서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어요. 빗소리가 너무 컸고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논 쪽으로 걸어갔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밤새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랬다고요. 홍수가 와서 모든 걸 쓸어갔다고 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또 홍수가 왔다고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할 건가요? 다니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쳐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평야를 비췄어요. 물에 잠긴 논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벼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날짜만 적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니엘이 돌아섰습니다. 마을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박준호 중령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그칠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중령이 대답했어요. 기다린다고요. 물이 빠지기를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확산 직전의 붕괴. 희망과 절망 사이. 비는 정오쯤 그쳤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논을 덮고 있었어요. 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논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호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중령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해야 한다고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저는 매일 아침 논 쪽으로 나가 수위를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논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흙투성이었지만 형태는 남아있었어요. 박준호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둘 다 말없이 논을 쳐다봤죠. 오후가 되자 물이 더 빠졌습니다. 그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록색이었습니다. 뼈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축 늘어져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중령이 장화를 신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진흙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중령은 벼 한 포기를 손으로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었어요. 잎은 누렇게 변했지만 줄기는 단단했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버텼다고요. 2주 가까이 물에 잠겼는데 버텼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벼 생존 확인. 내수성 품종 검증 완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다니엘은 사흘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의 홍수가 그들의 희망을 다시 빼앗아간 것 같았어요. 박준호 중령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마을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중령이 다니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중령이 말했습니다. 벼가 살아있다고요. 다니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살았어도 다음번엔 또 잠긴다고 했어요.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한다고요. 다니엘이 반문했어요. 뭘 다르게 하냐고요. 홍수는 막을 수 없다고, 자연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준호 중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러곤 말했어요. 맞다고, 자연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있다고요. 홍수를 막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비웃었습니다. 말만 그럴듯하다고요. 결국 똑같다고 했어요.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장비를 쓴다고요. 기계를요. 다음 날 트럭 2대가 보르에 도착했습니다. 한빛부대 본부에서 온 거였어요. 트럭에서 기계들이 내려졌습니다. 이양기, 소형 트랙터, 펌프,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농기계들이었죠. 박준호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고요.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기계를 쓰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냐고요. 중령이 대답했어요. 가르칠 거라고요. 그게 이번 목표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군인 몇 명이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트랙터를 만져보고 이양기 주변을 맴돌았어요. 저녁 때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계 앞에 섰어요. 한참 쳐다보더니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냐고요. 박준호 중령이 트랙터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평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령은 논 쪽으로 천천히 운전했어요. 트랙터가 진흙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무너진 둑을 정비하고 논바닥을 고르고 물기를 정리했어요. 1시간 만에 논 하나가 복구됐습니다. 손으로 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렇게 빠를 수가 있나? 기계가 저렇게 힘이 세나? 박준호 중령이 트랙터에서 내렸습니다. 다니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배우고 싶으냐고요. 다니엘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군인 한 명이 다니엘 옆에 섰어요. 트랙터 조작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평생 기계를 만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군인이 다니엘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버를 함께 움직였어요. 천천히 반복해서요. 시동 거는 법, 기어 넣는 법, 방향 조종하는 법.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혼자 트랙터를 운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트랙터는 비틀거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죠. 기술 이전 시작. 자립 가능성 확인. 다음은 이양기였습니다. 모를 심는 기계였어요. 군인이 시연을 보였습니다. 기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어갔어요.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을 청년 둘이 배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군인이 설명했어요. 버튼의 기능, 속도 조절, 간격 설정. 청년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어요. 사흘 뒤 청년들이 혼자 이양기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하루 만에 논 3개에 모를 심었습니다. 손으로 했다면 일주일은 걸렸을 양이었죠. 다니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좀 보인다고요. 가능성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냐고요.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박준호 중령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관정과 관계 시스템이었어요. 홍수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물을 직접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를 찾는 거였어요. 이틀 만에 물이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었죠. 펌프를 설치했어요. 전기가 없으니 디젤 엔진을 썼습니다. 펌프가 돌아갔습니다. 물이 수로를 따라 흘렀어요. 논으로 들어갔죠.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물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준호 중령이 다니엘에게 펌프 작동법을 가르쳤습니다. 연료 넣는 법, 시동 거는 법, 고장 났을 때 대처법. 다니엘은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쓸 줄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야에선 불빛이 보였어요. 발전기를 켜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소리, 펌프 소리, 사람들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천막 밖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은 땅이라던 곳에서 밤중에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준호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고요. 중령이 물었어요. 그럼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이라고요. 중령이 웃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혼자 트랙터를 몰고 나갔습니다. 논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스스로 하게 놔뒀습니다. 점심때 다니엘이 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군인이 확인했어요.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립 1단계 완료. 기계 조작 가능. 독립적 작업 시작. 오후에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주도했어요. 그는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기계가 있으니 빠르게 할 수 있고 관정이 있으니 물 걱정도 덜었다고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면 된다고요.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주민 하나가 반박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요? 연료가 떨어지면요? 다니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박준호 중령이 나섰어요.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수리 방법도 가르칠 거라고요. 연료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부품도 주바에서 구할 수 있게 경로를 만들어줄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중령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죠. 이건 단순히 농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야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트랙터가 돌아가고 펌프가 물을 퍼올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는 천막으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기계, 교육, 짜립,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홍수는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기술이 그 차이를 만든다. 창밖에선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의 밤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주바와 보르를 오가며 변화를 기록했어요. 매번 올 때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논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기계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논에서 세 번째 수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세모작이었습니다. 박준호 중령이 설명했어요. 우기에 벼를 심고 건기에 옥수수를 심고 다시 짧은 우기에 벼를 심었다고요. 1년에 3번 수확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논을 돌아봤습니다. 어떤 논에선 벼를 베고 있었고 어떤 논에선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고 어떤 논에선 세모를 심고 있었어요. 같은 땅에서 3가지 작물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트랙터를 몰고 지나갔습니다. 능숙한 솜씨였어요. 그는 이제 다른 주민들에게 기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된 거죠. 수확이 끝났습니다. 쌀포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10, 20개.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세는 걸 포기하고 중령에게 물었어요. 총 얼마나 되냐고요? 박준호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5톤이라고요. 처음 500kg에서 10배가 늘었다고 했어요. 저는 숫자를 노트에 적으며 계산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하지만 중령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수확량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5톤이면 대단한 성과 아니냐고요. 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확량은 결과일 뿐이라고 진짜 성과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을을 가리켰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고 다시 심었어요. 군인들은 옆에서 조언만 할 뿐이었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떠나도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성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립 완성. 지속 가능 시스템 구축.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남수단 중앙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온 거예요. 농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원 서너 명과 함께 보르에 도착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장관은 논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논도 봤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 수로를 자세히 살폈어요. 펌프 시스템을 확인했고 물길 설계도를 요청했습니다. 박준호 중령이 천막에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보르 지역 전체의 수자원 지도,
관계 시스템 설계도, 작물 순환 계획표였습니다. 장관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냐고요. 박준호 중령이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요. 지형과 강우 패턴만 분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수행원과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곤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고 싶다고요. 남수단 전역의 농업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었어요.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박준호 중령은 즉답하지 않았어요. 본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토는 하겠다고 했죠.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 일행이 떠난 뒤 저는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중령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식량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쥐게 됐다고요.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요. 중국은 남수단에서 석유를 얻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시설을 보호하고 자원을 빼냈어요. 명확한 이익이었죠. 저는 그걸 20년간 봐왔습니다. 일본은 안전을 챙겼어요. 병력을 안전지대에만 두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피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한국은요?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논에선 다니엘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트랙터 사용법, 관계 시스템 관리법, 작물 순환 계획을요. 그는 이제 교사였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어요. 석유 한 방울 가져가지 않았고 광물 하나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에게 씨앗을 줬고 기계를 가르쳤고 시스템을 설계해줬어요. 그 결과 한국은 이 나라의 미래 설계도를 쥐게 됐습니다. 남수단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전국의 농업을 재설계하자고요. 이건 자원을 넘어선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해질 무렵 저는 마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학교요. 6개월 전엔 없던 건물이었습니다. 유엔이 지은 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쌀을 팔아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저씨는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자라고 여기 일을 기록하러 왔다고요.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 마을 유명해지냐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신나서 뛰어갔죠. 친구들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이 아이들은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미래를 꿈꿨어요.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박준호 중령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중령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홍수가 반복되는 땅에서 벼농사라니 미친 짓 같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보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중령이 대답했어요. 다른 질문을 던진 거라고요. 물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물을 어떻게 쓸까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꾸니 답이 나왔다고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한빛부대의 세모작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같은 땅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 국가의 선택이었어요. 중국이 자원을 택했을 때, 일본이 안전을 택했을 때, 한국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 신뢰를 얻었어요. 석유를 가져가지 않고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수단 정부는 한국에게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논에선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죠. 이들은 이제 한빛부대가 떠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농사짓고 가르치고 확산시킬 거예요. 그게 진짜 자립이고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남수단에서 한국군은 이렇게 불립니다. 쌀을 심은 군대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심은 건 쌀이 아니었어요. 가능성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땅에서 뭔가를 키울 수 있다는 증명이었죠. 그리고 그 증명이 이제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보르는 어둡지 않았어요. 천막마다 불이 켜졌고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내일 일을 계획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주바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해요.
20년간 파병 현장을 다니며 본 것 중 가장 특별한 사례였으니까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같은 남수단, 전혀 다른 선택. 중국은 자산을 얻었고 일본은 안전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나라의 미래 설계도를 쥐게 됐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얻어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밤늦게까지 논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새 모를 심을 준비였겠죠.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모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마을 사람들이 이어갈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남수단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한국군이 보여준 가능성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산될 겁니다. 저는 침낭에 누우며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파병은 국익의 계산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국익을 다르게 정의했어요. 당장의 자원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로요. 그 선택의 결과를 저는 오늘 목격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보루의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